안녕하세요. 지하성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이 채널에선 약간 어두운,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투자부와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엔 장사도 좀 했었고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여러 직업도 전전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경험이나 봤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회 이슈도 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가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불편한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해주세요. 유튜브 채널이란 게 자기 취향에 따라 보는 거니까요. 또 필요에 따라 19금 얘기도 나올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분들하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면 알아주세요. 사실 제가 엄청 오래 일한 건 아닙니다. 10년, 20년씩 된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과는 아직 경력을 제가 비교할 바는 못 되고요. 틀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특성상 익명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정도로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통상 노래, 음주, 춤이 가능한 것은 유흥업소라고 일컫는다. 말 그대로 노래방 기계, 여기 보면 밴드도 포함하고요. 통칭 이제 접객원, 아가씨라고 부르죠. 그 때에 따라서 이미 흑바라고 부르는 남성 접대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들과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는 곳이죠. 보통 룸사롱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른바 룸살롱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나라 유흥업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주로 전두환 정권의 80년대 초부터 대중적인 유흥업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 박정희 정권에서는 지금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는 통금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밤 12시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길을 못 다녀요. 12시가 넘어서 길을 다니게 되면 경찰서에서 잡아가고 장관인 경우는 머리도 깎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통금 때문에 이 유흥업 자체가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12시만 되면은 말 그대로 통행금지니까는 10시, 11시 그 당시엔 또 굉장히 근무를 오래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야근도 하고 나면 10시, 11시 그렇게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기도 하고 빡빡한 시간이었어요. 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거는 아주 소수 특권층만 가능했겠죠? 이 통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이 가는 곳은 되게 요정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생집이었습니다. 대궐 같은 한옥에서 한복 차림의 이 접대부들과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죠. 이 요정도 나중에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워낙 비싸고 또 아주 적은 숫자의 업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은 값을 엄두도 못 냈죠. 1970년대 평균 GDP가 30달러였어요. 30달러. 말 그대로 1년에 3만원 벌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값을 생각도 못하고 또 문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신 서민영 여가는 되게 호황을 이뤘다고 해요. 하여간 그 시기는 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고 아주 유교적인 엄숙주의도 있었고 또 통금까지 있었으니까는 70년대까지는 유흥업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1970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후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전두환 독재 체제 하에 이 억눌려 있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이 전두환 정권이 3S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3S 정책 아주 유명하죠. 첫째 스크린, 이 당시 외화, 지금의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죠. 이 상영 규제가 풀리고 각종 에러 영화들의 제작도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당시 영화 상영가는 간판에 뜨거운 포스터 그림이 정말 드물지하게 나왔었어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그 시대의 세상을 생각하면 아주 대단한 컬처 쇼크였죠. 둘째는 스포츠. 이때 지역 연고를 가진 프로야구가 생기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숨막히는 독재 체제 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스포츠 관람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엘리트 체육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 섹스. 이 정책을 위해서 아주 유흥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 큰 상권은 그 당시에 유흥주죠. 룸사롱 같은 유흥업소가 많이 생기고 아침까지 흥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일거리 발생하게 되죠. 이른바 건달들이 유흥업과 함께 큰 성장을 했고요.
경제 성장 시기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낮았고 카드 매출도 거의 없었어요. 뭐 지금의 약 베트남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20년 전에 중국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 주류 같은 거, 물론 불법이죠.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가짜 양주가 판치던 때라서 정말 유흥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리였어요. 그에 따라서 성매매 산업도 당연히 커지게 되고요. 1980년대는 당시 여성 인권도 낮고 여성의 교육 수준도 낮은 편이었고 사회적으로 엄척주의가 있던 때라서 여성 접대부가 항상 모자랐어요. 물론 구하기도 힘들고요. 지금도 뭐 여성 접대부로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데 그 당시가 오죽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범죄까지 상응하게 되죠. 인신매매 조직은 학생, 주부, 상경한 시골 여성 등 닥치는 대로 붙잡아 윤락과에 넘기는 대람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씨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불야성을 잃은 유흥가에는 오늘도 나이 어린 소녀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 이제 막 욕 먹고 막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애들 하는 대로 하긴 했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파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요. 특히 시골에서 막 도시로 상경한 여성들의 주 타겟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납치한 여성들은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에 넘겨지게 되고 접대부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인신매매로 유흥업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평생 직업 여성으로서 납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성들의 삶을 그린 그 당시 1995년도 영화죠. 착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이런 인신매매가 1990년도 초까지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충격적인 거는 미성년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합석해서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다가 거기다 약을 넣어가지고 딱 눈 떠보면 호텔이고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팔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성숙해지면서 족보들과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게 되고 이제 조금씩 해서 요새는 이제 거의 없죠. 이런 게 근절되고 불행히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 흔적은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군산 화재 사건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일하던 성매매 여성이 사망을 하셨죠. 하여튼 이 80년대 이 시기에 룸살롱이로 불리는 유흥업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룸살롱이 무엇이고 어떤 곳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